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성으로 60대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야기를 보내게 될 줄은 전혀 몰랐는데요. 몇 년 전에 영화에 나올 법한 기묘한 일을 겪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손과 발이 떨리네요. 저는 며느리 때문에 거의 유일한 소중한 아들을 잃을 뻔했어요. 여러분께도 며느리의 악행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들에게 나는 사실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8살 때 나와서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술에 취해 있는 남편 때문에 제게 폭력을 행사하던 것이 그 이유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제 자식이라고 아들을 너무 예뻐했거든요. 집도 없고 우리도 없는데 괜히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는 것보다는 집에서 제 아빠하고 지내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아들을 영영 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면 꼭 다시 데리러 갈 거라는 다짐을 했었죠. 오직 그 일념 하나로 참고 있는다고요. 집에서 밥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던 아줌마가 얼마나 훌륭한 직업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낮에는 분식집에서 주방 보조 일을 하고 밤에는 고깃집에서 철판을 닦으며 끈끈이 돈을 벌어서 하루 벌어먹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갔죠. 그동안 내 아들에게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어요. 근처에 살던 동서에게 간간히 연락하여 잘 지내는지만 확인했었죠. 혹시라도 연락해서 남편에게 들킬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좀 더 살만해졌을 때 멋진 모습으로 아들 앞에 나타나고 싶었어요. 혹시 이런 것이 모두 핑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들이 자신의 어린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며 다시 만날 생각에 무서웠어요. 죄책감을 원동력 삼아 더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먹고 자는 시간도 아깝다 생각해서 집에서도 휴식 없이 면도칼을 만들어 부업을 했습니다. 밥 먹는 돈이 아까워서 삼시세끼 라면만 끓여 먹었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악착같이 돈을 모았더니 상당한 금액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역 앞에 작은 분식집을 오픈했습니다. 서당뒤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라는 속담처럼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 손맛이 있어서 저희가 만든 김밥이 맛있다는 손님들도 많았죠. 설사 망한다 해도 먹는 사업이라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무대뽀로 시작한 장사였지만 다행히 결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목 좋은 곳에 가게를 내서 그런지 손님들이 끊임없이 즐겨 찾았죠. 처음 한 달은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이 뜨문뜨문 들어오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아예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나름 인기 있는 맛집이 되었어요. 월 매출이 안정되자 바로 집부터 반지하에서 방 2칸짜리 빌라로 옮겼고 마침내 남편 몰래 동생을 통해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안 나오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아들은 순순히 만남에 응했어요. 그래요, 그동안 몰라볼 만큼 훌쩍 자라 있더군요. 마지막으로 뵌 때가 무려 4년 전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아이가 어느새 고학년이 되었네요. 시어머니가 머무르며 돌봐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손주라면 무서워하던 분이라 그런지 잘 챙겨주신 모양이라 다행히 얼굴색은 좋지 않더라도 나쁘지 않았어요. 울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나 아들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어요. 그 어린아이의 눈빛이 어찌나 차가웠던지 제가 그런 모습을 만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간신히 울음을 참고 말을 꺼내자 미안해, 형씨가. 엄마가 많이 늦었네. 그동안 잘 지냈니? 라고 말하자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잘 지냈냐고요? 당신 같으면 잘 지내겠어? 아들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조차 않았어요. 격려에서 낀 차지찬 목소리에 심장이 아파왔지만 모두 제가 자초한 일이니 꼭 참았죠. 엄마가 미안해. 이미 10번이라도 할 말이 없어.
그치만 그때 그렇게 집 나오고 나서 하루도 두 발 뻗고 편히 잡은 적이 없어. 생각뿐이었단다. 금방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형편이 여의치가 못해서. 그래도 이제 엄마 따로 가기도 했고. 얼마 전에 이사도 했어. 너 옛날부터 방 갖고 싶어 했잖아. 엄마가 그래서 일부러 방 2개짜리 골랐어. 이따 한번 가볼래? 아직 가구며? 들여다 놓은 것은 없지만 됐으니 이거 치우세요. 누가 너를 따라왔다고 했어요. 아들이 나를 따라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형아, 엄마 미안해. 내 평생 너한테 속죄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부탁이야, 부탁이야. 엄마에게 기회를 주세요.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는 알잖아. 내가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때는 나도 살아야 해서 그랬어. 하지만 아빠가 술만 마시면 사기를 부렸어. 때리면서 숨도 못 쉴 만큼 때리고 하루는 머리가 깨져 피가 흘러내린 채로 쓰러져 있을 때가 있었어. 하지만 아빠가 그랬어. 빨리 일어나서 밥 차리라고. 그때 나는 깨달았어. 내가 그냥 밥을 주는 인형이라는 걸, 자기가 기분이 나쁠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때릴 수 있는 말을 잘 듣는 인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 그만큼이면 충분하네. 이제 와서 그런 얘기로 동정심을 일으키지 마세요. 당신이 아빠를 했다 하더라도 당신은 자식으로서의 엄마임을 잊지 말아야 해. 이런 식으로 너에게 구는 거야? 엄마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어. 엄청난 결심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를 받아 너와 함께 살고 싶었어. 하지만 엄마는 그럴 힘이나 돈이 부족했어. 친정이나 PBS가 도움되지 않았고 하다못해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친구도 없었어요. 그때엔 일단 도망치면 금방 당신이 나를 데리러 온다고 생각했어요. 요령 있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엄마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형씨가.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시라고. 응, 앞으로 엄마가 진짜 잘할게요 하고 부탁하니 어느덧 아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제 가슴에선 피눈물이 흘러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는 않게 되었어요. 얼른 손을 뻗어 닦아주려고 했지만 아들이 먼저였어요.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한층 매섭게 노려볼 때 아들 버리고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만나러 온 거예요. 이제 그만 됐으니까 앞으로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모르니까 라고 말했어요. 한 번 더 연락하면 그때는 아버지께 얘기할 거예요. 알겠어요. 아들은 그대로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미처 잡을 새도 없이 멀리 사라져 버렸죠. 그 후로 아들은 다시 제 부름에 응하지 않았어요. 또는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죠. 그렇게 아들을 잃고 살아가는 건 아니었다니까요.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이 제 인생의 암흑기였다면 아들을 잃은 후에는 인생은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외면당한 어머니가 살아남아 무엇을 해야 할지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었지만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제가 먼저 세상을 거 경우에서 아이들에게 당신에 대한 사랑을 전하게 할 수도 있다면 아들이 떠난 걸 알면 죄책감을 느낄까봐 평생 아들 가슴에 한다우로 남을까봐 그마저도 할 수가 없었었네요. 거의 죽지 못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하늘 입장에서 그런 나로서는 못난 것 같아요. 어떤 일인지요? 영원히 아들과 이별일 줄 알았는데 그 후 18년 정도가 지난 어느 순간 아들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어요. 어떤 얘기가 있다고 만나자고 하더래요. 그 순간 정말로 마음이 떨렸어요. 설마 죄를 용서해 주려는 것일까 하는 어리석은 희망도 했었어요.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은 이제 완전한 성인 남자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도 없이 용건부터 꺼내더라고요.
결혼한다는 소식은 동서통에서 이미 알았네요. 그러던 중 아들이 말했습니다. 글쎄, 혼주석에 앉아주실래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상황이었어요. 혼주석이 텅 빈다면 보기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서방과 동서부터 부탁받은 것 같아요. 그 집의 큰딸은 아직 시집가기 전이었고 부모님이 사촌동생이 혼주석에 먼저 앉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조카의 마음을 이해하되 한편으로는 아들이 얼마나 서러울지 걱정되는 마음이 들었고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싫다면 앉지 말아요. 라고 아이가 다시 말했어요. 금방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갈 기세기에 황급히 그런 아들을 붙잡았어요.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자격이 되나 해서 너한테 부모로서 뭐 하나 해준 게 없는데 혼주석이 앉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남편이 죽고 나서는 제가 다달이 동서통의 생활비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한 뒤로는 필요 없다고 해서 더는 주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제 말에 아들이 입가에 비웃음을 띠더군요. 그래도 양심은 있네요. 물론 당신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자리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일로 엄마 행세할 생각은 없죠? 꿈도 꾸지 않고요. 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드로 내게 날아와 가슴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의 부탁이니까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날짜를 알려주면 그날은 가게 쉬고 반드시 갈 거야. 혹시라도 식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래. 근데 결혼할 아가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해. 너한테 잘해줄 사람이에요. 그건 그쪽에서 알바 아니에요. 아들은 제게 물으면서 대답도 않고 무정하게 먼저 자리를 떴어요. 가슴에 얼마나 맺혔는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모을게 어색한 구는 아들이 더 안쓰러웠어요. 결혼하는 아가씨가 부디 나를 대신해 아들을 더욱 사랑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으킨 상처를 받은 아들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랬죠. 결혼식 당일이 되어서야 만난 며느리는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알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들의 기준이 꽤 높았더군요. 아들보다 2살 연상인 미용사라고 하는데 마른 몸에 화려한 얼굴은 제 마음에 잘 들지 않았어요. 남편을 꽉 잡을 것 같은 인상이었죠. 그래도 제 주제로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없었고 혼자서 조용히 앉아있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결혼식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형식적으로나마 아들과 며느리의 좋은 관계를 고대했어요. 살게 될 때 인사를 받을 때면 저절로 눈물이 차오르곤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그렇게 아들과의 인연도 다시 끊어지리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뒤로 며느리가 전화를 해왔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왔다며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여 만나자고 했어요. 너무 기쁜 제안이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쉽사리 응할 수 없었어요. 혹시 형식이도 아니야? 새 염자가 내가 나한테 이렇게 전화한 거 아냐? 아직 얘기 안 했는데. 나랑 형식이 사이를 틀어 알고 있지? 아마 나 만나자고 하면 싫다고 할 거야. 걱정 마세요. 싫다고 해도 제가 억지로 끌고 나갈 테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는 천륜이라네요. 얼굴 보고 하면 그의 마음도 풀릴 거예요. 저는 어머니와 앞으로도 계속 만나고 싶다고 말해요. 그냥 말뿐인 줄 알았는데 그 후로 며느리는 진짜 아들을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아들은 굳게 떠있는 얼굴로 뒤따라와서 한마디도 안 하지만 함께 둘러앉아 밥까지 먹었어요.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분식집을 하신다던데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신데요. 전 집안일에는 영젬병이라 앞으로도 자주 방문할게요.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래,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말해봐.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며느리가요.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웠는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무슨 음식이에요? 금은이나 귀한 영양제가 필요하다면 다 구해주고 싶었어요. 정말요? 그러면 감자탕이나 김치 같은 것도 해드릴 수 있어요. 하와이에서 계속 기름진 음식만 먹다 보니 한식이 너무 땡겨요. 아이고, 그러면 해드릴 수 있죠. 아, 근데 저는 내일부터 바로 출근해야 해서요. 신혼여행 때문에 일이 밀려서 당분간 주말에도 계속 처리해야 하는데 어떡하죠? 저는 이제 미용실을 접고는 계속 집에 있지만 워낙 멀미가 심해서요. 대중교통을 타고 멀리 가기가 어려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가 만들어서 집으로 가져다 줄게요. 저번에는 연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가게 휴무일인데, 그런데 정말이에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 오시면 제 결혼식 때 찍은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신혼집도 구경시켜드릴게요. 다행히 아들은 저와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도 아무 말도 없었어요. 혹시 못 오실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잘 되어서 안심했어요. 그 뒤로 전 화요일만 손꼽아 기다렸고요. 미리 시장에서 비싼 재료만 사서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음식과 각종 밑반찬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들 집으로 가는 날이 왔어요.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서 편할 줄 알았는데 반이 찬을 이고 가다니요. 꽤나 힘든 일이었어요. 오랜 식당 근무로 무릎 관절도 많이 손상되었고 허리 디스크가 한 번 터져서 수술까지 했었거든요. 그래도 아들 집에 반찬을 해주러 가는 길이 왜 그리 설레였는지요. 하지만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당황해버렸어요.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대문에서 얼마나 초인종을 눌러봐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대로 돌아갈까 말까 고민하던 중 갑자기 안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새아가 나다. 너 먹고 싶다는 감자탕이랑 이것저것 좀 가져왔어. 안도의 한숨을 쏟아내며 다급하게 인터폰을 통해 말했어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오시기로 한 건 오늘이었나요? 근데 어쩌면 좋을까요? 어머님,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냥 앞에 놓고 가시면 안 될까요? 뭐? 앞에 두고 가라고 하시는 건가요? 죄송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많이 아픈 거냐? 잠깐 안에 들여놓고만 가도 되는데 몸이 안 좋다니까요. 앞에 놓고 그만 가달라고요. 어느새 며느리의 말투는 고압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잔뜩 주눅이 든 저는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 두고 가세요. 맘 찍어서 전에 얼른 들여놓고 가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마지막까지 나를 만나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채로 집에 돌아오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서운했는지요. 하지만 아들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혼자서 마음을 끓이기만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며느리는 종종 연락해서 반찬을 요청했어요. 많이 손이 가는 갈비찜이나 잡채, 김밥 등 먹고 싶은 것이 많더군요. 그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바리바리 싸서 가져갔지만 한 번도 며느리가 저를 집에 들여보내준 적은 없었습니다. 아, 그 어쩌다 한 번 거실까지 들어간 적이 있네요. 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일찍 퇴근한 아들을 마주친 날이었죠.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까 먹고 싶다고 한 음식을 좀 만들어 왔어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의외로 아들은 선뜻 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동안 새아버지는 문전박대한 게 아들 때문인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더군요. 아들과 함께 들어온 저를 발견한 새어머니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플 거라던데 쌩쌩해 보였죠. 어머,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얼른 앉으세요. 오셔서 힘들었겠죠. 시원한 차 한 잔 드릴게요. 며느리는 늘 그랬다는 것처럼 나를 귀한 손님인 것처럼 챙겨주셨어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며느리가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행동이 천지 차이라는 거려. 참 기가 막혔다. 하지만 과감하게 뭐라 말하지 못했어요. 괜히 분란을 일으켰을 때 아들이 내 편을 들어줄 것이 보장되지 않았거든요. 그때로부터도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뻔뻔하게 전화를 걸어와 이런저런 음식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거절할까 하다가도 내가 만든 음식이 아들의 입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 그러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하던 어느 날 평소처럼 또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왔을 때 이번에는 또 어떤 반찬을 요구하려는 거겠지 했는데 웬일로 직접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동안 음식을 해주어 고마워서 밥이나 한 끼 사겠다는데 혹시 아들도 같이 올 거냐고 물어보니 난색을 표했다. 슬쩍 살펴봤는데 많이 꺼렸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일 때문에 바쁠 텐데 그럴 수 있지요. 아쉬운 마음을 감추고 며느리와 단둘이 만났어요. 아들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우태울고 굴더군요. 무언가 꼼꼼히 있겠거든요. 그러나 조금 후, 식후 차를 마실 때쯤 며느리가 조용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혹시 돈 좀 있으세요? 갑자기 돈? 실은 그녀가 다니는 회사는 겉보기로 반지를 쓴 대기업이지만 연봉이 매우 적거든요. 그녀는 집을 단독주택으로 무리해서 샀기 때문에 한 달 대출 이자가 많이 든다고요. 어마어마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 것도 정도지요. 그의 생일이지만 차 한 대를 뽑아주고 싶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사회초년생 때 뽑은 경차를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들 차를 사주겠다는데 마음이 혹하더라고요. 사실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모아뒀던 돈을 전부 줄 생각이었는데 아들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성년자 때는 몰라도 어른이 된 지금은 단 1원도 빚지고 싶지 않다며요. 워낙 서슬이 시펄해서 아무 말도 못했었죠. 제가 흔들리는 걸 알아서인지 며느리가 다시 은근하게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님,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둔 돈 있으시다고요. 얼마나 될까요? 한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가게 확장하느라 많이 못 모았어요. 아마 제가 죽을 때쯤에 유산으로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그 정도로도 충분하실 거예요. 서운하시겠지만 벌써부터 유산 얘기를 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제 며느리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했어요. 혹시 제 돈이라고 하면 아들이 안 받을까봐 일단 차부터 사라고 했지요. 알겠어요. 꼭 좋은 차로 사야 해요. 비싸지만 튼튼한 차가 좋아요. 제가 해준 건 기회 받아서 천천히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 후로는 며느리와 한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차는 잘 산 건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먼저 전화를 해봤지만 좀처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2달이 흘렀을까요? 오랜만에 며느리가 연락을 주었어요. 제가 준 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묻지 않고 다짜고짜 약과 식혜가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상했어요. 너도 그동안에 나한테 연락하지 않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먹고 싶은 음식부터 얘기하니 나도 니케인 요리사도 아니고 너에게 차를 사준 건데 아무리 내가 말 안 했어도 말이야. 구입해서 아주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내가 사준 거니까 말했었지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좀 시간이 지나면 얘기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서운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고는 또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요리와 식혜를 만들었죠. 그리고 어김없이 배달을 갔지만 글쎄 문 앞에 두고 가버렸어요. 뭐라고요? 집안이 너무 엉망이라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참, 핑계도 많았어요. 결국 그동안 쌓인 것들이 터져서 그 앞에서 며느리에게 화를 좀 내버렸네요. 너무 과분해요.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해준 요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번 집에 들어와 주세요. 보란 소리를 하는군요.
바로 나와서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왜 그렇게 큰 목소리로 하는 건가요?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래도 며느리는 당황해서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어머님,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지방골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해 좀 해주실래요? 왜 얼굴을 이렇게 붉혔어야만 하는 건가요? 그런 건 일시적인 일일 텐데요. 내가 내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알아요. 며느리도 화를 낸 것 같아요. 갑자기 모습을 바꾸며 소리를 크게 지르더군요. 눈치 없는 것도 아니지만 왜 나한테 그따위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요? 잘 알면서 왜 나한테 직접 오라고 할까요? 그냥이나 그런 거면 될 일인데. 택배를 붙이면 돼요. 거절하는 것도 얼마나 피곤한지 알지요. 뭐야? 차라리 잘 됐네요. 그동안 핑계대는 것도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냥 택배로 보내주세요. 아셨죠? 너 정말 이럴 거니? CM이가 참다 얘기하는데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야. 시어머니요. 그쪽이 그이한테 뭘 해줬다고 이제 아저씨 짜짓을 하려고 해요. 그동안 버려놓고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권리만 누리시라고요. 며느리의 말에 충격받은 저는 그대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파르를 떨고만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차가 다가오는데 아들이 내려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가 새 차가 아니라 누가 봐도 낡은 경차였어요. 놀란 채로 잠시 동안 갑자기 아들을 발견한 며느리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 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왜 갑자기 웃냐고 당황하여 말한 순간 아들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고 며느리가 오는 걸 보자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우는 거야? 글쎄 어머니, 나한테 왜 해주시는 반찬값도 못하냐고 언제쯤 당신과 화해할 거냐고 뭐라는 거예요? 사실 당신께 말은 안 했지만 요즘 어머니가 알게 모르게 나를 많이 압박하셨어요. 계속해서 쓸데없이 연락하고 됐다고 해도 반찬을 줘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 했더니 이렇게 역정을 내시네요. 어찌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정말 믿겨지지 않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동생 세아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이제 끝났어요. 저랑 결혼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부모 행세를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죠. 역시나 좀 봐주니까 이렇게 진한 줄을 잇고 뻔뻔하게 나오네요. 아니다. 난 그런 게 아니라 그만 가세요. 다시는 얼굴을 볼 일 없을 겁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싸늘하게 저를 지나치더니 며느리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혼자 남겨진 저는 황망한 심정에 그저 멍하니 넋을 놓고 있을 뿐이었죠.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 건지 어느덧 줄기차게 비가 쏟아지더군요. 우산도 없던 저는 그 비를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었죠. 혹시라도 아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봤지만 역시나 그런 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돌아왔다. 이튿날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 거의 일주일 동안 가게 문도 열지 못하고 허둥대며 앓았다. 내가 건네준 1억 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들의 차는 왜 그대로인 걸까? 며느리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것이 다 어차피 무의미한 것 같았다. 무엇이 되었든 다시 아들을 만날 일은 없을 텐데. 죄 많은 어머니의 책임이었다. 그렇게 전 아들과 지독한 이별을 경험했다. 당시에는 정말 몰랐다. 그 이후로 아들과 정말 충격적인 재회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일상적으로 일찌감치 일어나 가게 출근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다. 반가운 마음으로 받았더니 잠시 후 며느리가 충격적인 말을 입에 물고 담았다. 어머님,
금세 연락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밤에 낚시를 나갔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는데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보러 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형식이에게 어떤 일이 생긴 건가요? 며느리는 가타부타 말 없이 병원과 장례식장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가보니 이미 입관이 끝나 장례가 진행 중이라던데. 밤에 낚시를 나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고 하는데 아들의 죽음을 도무지 믿지 못해 여러 시체 확인까지 하려던 중이었어요.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달려와서 말리더군요.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사고로 훼손이 너무 많이 돼서 보면 더 괴로워지기만 할 거예요. 이러시면 그 일도 편히 못 가요. 어떻게. 사고가 났을 때 진작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그랬어야지. 죄송해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어머님을 부르지 말라는 걸 제가 간신히 설득한 거예요. 저도 지금 너무 힘들다고요. 어느새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의연한 척 손님을 맞이하더군요. 반면에 약해진 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했어요. 젊디 젊은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목이 메어와 눈물만 흘렸어요. 그러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잠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죠. 하나도 없는 아들이 그렇게 갑자기 내 곁을 떠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어떤 마음으로 장례를 치러야 할지도 잘 모르겠었어요. 발이 나서 화장까지 마치고 나니 어느 정도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을 잃음으로써 생긴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아는 바로 아들은 밤 운전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밤에 어딜 가야 할 때라도 가능한 한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었는데 밤낚시를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는 거죠. 어딘가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에 낚시를 가게 된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아들이 돌아가신 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자꾸만 떠올랐어요. 마침내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핸드폰이 꺼진 것 같았죠. 고민하다가 그냥 몹시 걱정되어 아들 집으로 갔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분명히 집에는 들어갔다는데 이상하게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도 끈질기게 계속 초인종을 누르자 버튼을 얼마나 누른 걸까요? 갑자기 비디오폰이 켜지더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가서 남의 집 문을 누르는 거예요? 아, 신문 안 본 거면 그냥 가세요. 날카로운 말투에 놀란 것도 잠시 다급하게 입을 열었어요. 새아가 나다미 시어머니, 잠깐 문을 열어보세요. 어머님이 어째서 이곳까지 오셨나요?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잠깐 얼굴 보고 얘기 좀 할 수 있겠나요? 제 말에 며느리는 엄청 당황한 눈치였어요. 지금은 좀 곤란한데 따뜻해 여기까지 왜 오셨다니 그이도 더 나눌 얘기가 있다고요. 내가 우리 형식이 그렇게 간 것에 미심쩍은 게 있어서 그래요. 미심쩍은 게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뭐라고 더 입을 열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집안이 시끄러워지더니 우당탕탕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네, 분명히 남자 목소리였어요. 순간적으로 저와 며느리 사이에 정적이 흘렀죠. 새하, 방 안에서 누구와 같이 있는 거니? 아닌가요? TV 소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어머님, 지금은 밖에 나가기가 좀 곤란해서 나중에 다시 오세요. TV 소리라고요? 그래도 너무 컸던데 한번 문을 열어봐요. 응, 잠깐이면 될 거예요. 어머님, 지금은 못 열어요. 그냥 가주세요, 제발요. 급기야 며느리는 다급한 목소리로 애원을 시작했어요. 이상할 정도로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엿보였죠. 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새아가가 그 사이 다른 남자를 만난 게 아닌지 생각했어요. 혹시 바람을 피운 게 아닐까,
그러다가 우리 아들을 죽인 건 아닐까? 별의 별 생각이 다 떠올랐어요. 혹시 너 다른 남자랑 같이 있니? 우리 아들도 모르게 계속 바람 피우고 있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 헛소리 그만하시고 이만 가주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그래, 차라리 경찰을 불러라. 그럼 나도 그때 갈 테니까. 자꾸 이렇게 하실 거예요. 너야말로 대체 왜 그러는 거니? 그러면 내가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잖니. 그냥 문을 열고 내 얼굴만 보여줘. 그럼 아무 소리도 없이 갈 테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끝내 대문을 열지 않았어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인지 인터폰까지도 끊겨버렸죠. 그 이후로는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대로 집에 그냥 가기에는 며느리의 수상쩍은 태도나 안에서 들린 남자 목소리가 신경 쓰였죠. 망설이던 저는 결국 열쇠 수리공을 불렀어요. 상황이 정확히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모르는데요. 문을 착각해 경찰을 부르려고 했는데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히려 경찰을 호출해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죠. 며느리가 아마 그러한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열쇠가 손자의 집이라는 제 말에 대문을 열어줬습니다. 현관문도 잠겨 있을 텐데 그것도 함께 따야 할까요? 대신 돈은 원래 협의한 것보다 배로 주어야 합니다. 13공은 무슨 말을 했는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대문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새아가 나트라가마 그냥 얼굴만 보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 새아가를 부르던 나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경악스러운 광경에는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세,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어떤 남자가 밧줄로 꽁꽁 묶여 몸부림치고 있었고 그 위로 또 다른 남자가 달라붙어 필사적으로 그 남자를 막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그 옆에서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밧줄에 묶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맞아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묶여 있었는지 머리는 떡져 있고 피골이 상접해 있었지만요. 그래도 분명히 제게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말이 통했어요.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자꾸 눈을 의심했었는데 그런 사이에 나를 발견한 아들이 제게 물려준 입결 소리를 지르더군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도와달라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낯선 남자와 며느리도 내 존재를 알게 되고 며느리가 곧 달려와 내 앞을 막으며 어머님,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제가 돌아가시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손에 들고 있던 카레를 등 뒤로 감추고 태연한 척 입을 열었어요. 당장이라도 정신을 놓고 싶었지만 꾹 참고 입을 열었죠. 어떻게 하죠? 저 남자 뭐예요? 형식이 아니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말이에요. 며느리는 곤란해하면서 뭐라 말을 이어 못했어요.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제 아들을 해친 것만은 분명히 보였어요. 너 대체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이를 장례까지 치르냐고? 대체 무슨 속셈이야? 내 아들에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야? 어머님, 저기요. 웃긴 남자. 어머님의 아들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냥 좋은 한마디로 집에 가세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누가요? 내 아들이 맞다고 봐도 당장 풀어라. 내 아들을 당장 풀어줘 주겠다고 급기야. 전 며느리에게 달려들어 바락바락 악을 썼어요. 며느리 손에 칼이 들렸다는 건 이미 잊은 지 오래되었죠.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떤 어미가 그런 것을 따질 수 있겠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며느리는 나를 피하다 그만 칼을 놓쳐버렸어요. 그러자 뒤에서 아들을 붙잡고 있던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야, 늙은이 상대로 왜 이렇게 쩔쩔매해? 이미 다 본 것 같은데 그냥 잡아서 같이 넘기자. 늙은 장기도 어딘가 쓸모가 있겠지. 못해도 10억은 주지 않겠지. 하긴 이제 와서 수습하긴 힘들겠지. 순간 며느리는 표정을 싹 변하였어요. 잽싸게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었는데 그것을 제 목에 대더군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았어요. 그러게 가라는 걸 내가 할 때 짐작하고 좋았을 텐데 불쌍한 늙은이를 기껏 살려준 것만으로도 이건 다 어머니께서 자초한 거예요. 나한테 어떤 짓을 하려는 거죠? 그렇게 아들을 좋아한다면 같이 가시죠. 나란히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며느리는 싸늘하게 대꾸한 후 저를 식탁 의자에 앉혔고 그대로 꽁꽁 묶기 시작하였습니다. 반항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찍소리라도 내면 그 순간 아들의 목숨 또한 날아가니까요. 그 협박에 제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요. 몸 한켠이 뻣뻣하게 올무쳐 앉은 채 아들 곁에 나란히 앉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 나를 지켜보던 아들이 묶인 손을 살며시 제 손목 쪽으로 펼쳐놓거든요. 그 작은 온기가 이렇게 위안이 되는지 내게 와닿더라고요. 홀로 버틸 수 없을 것 같던 마음속의 온갖 염려를 가늠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건 그 사이 며느리와 그 남자가 서로 대화를 시작한 뒤야 알 수 있었지요. 남자가 수면제를 마심으로써 왜 아직 일찍이 눈을 떴는지 물었지만 약속 시간이 훨씬 남아있음에도 어떻게 한 건지 불평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그 남자의 어깨를 얽어안아 다정하게 속삭이곤 했어요. 진정해, 자기야. 수면제는 아직 많이 있어요. 남았으니까 또 먹어도 돼. 업자를 만나기로 한 것이 새벽 3시였지? 그 CCTV의 위치는 전부 파악했어. 걱정하지 마. 아무래도 그 남자와 며느리의 관계는 보통적이지 않았어요. 저희 앞에서 지난 스킨십까지 서슴없이 나눠졌어요. 도대체 며느리는 언제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우리 아들을 노린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사이 며느리는 보리차 수면제를 많이 타서 가져왔어요. 그걸 억지로 저와 아들에게 먹이려고 했어요. 우리는 미친 듯이 반항했죠. 이상하게 둘 다 우리를 거칠게 다루긴 해도 당장 때리거나 죽일 것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마 어딘가에 산채로 넘기려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더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던 며느리의 내연남은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욕설을 내뱉으며 밖으로 나가겠다 했더니 갑자기 커다란 가방을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온갖 의료기기와 약재가 잔뜩 들어 있었어요. 내연남은 그 안에서 주사기를 꺼내더니 정체를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켜봐. 그냥 주사기로 찔러서 재워버리겠다는 건가요? 역시 내 남자, 의사 아니랄까봐 너무 든든하다 진짜. 며느리의 말에 경악한 것도 잠시였습니다. 내연남이 아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전신이 꽁꽁 묶여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내연남은 아들의 팔에 주사기를 꽂았고 아들은 두 눈을 부릅뜨게 되자마자 까무룩하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미친 듯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새 제 입은 제가리에 물려 울면서 끄끄대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지켜보던 며느리는 아이고 아주 눈물겨운 모자지간이구만 하며 낄낄 웃었습니다. 그 사이 내연남은 주사기에 새로운 약물을 주입했고 이번에는 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 말고 그쪽도 사이좋게 잘 해줄 테니까요. 내 연남이 식탁 팔걸이에 묶인 제 팔로 주사기를 가져다 댔어요. 이대로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싶어 눈을 질끔 감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거실 쪽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하나같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죠. 꼼짝 마세요. 움직이면 발포하겠습니다. 총알 든 경찰들 앞에서 며느리와 내 연남은 꼼짝도 못했어요. 순식간에 두 사람은 경찰들에게 잡혀 두 손을 포박당했고요. 다른 경찰들이 제와 아들을 풀어줬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정신이 들어요. 대체 어떻게 누가 신고를 했어요? 열쇠를 수리하시는 분이 신고해 주셨어요. 웬 여자가 칼을 들고 있는 아주머니야? 위협당했다고 다른 한 남자도 잡혀 있을 거라고요. 알고 보니 저를 따라오던 열쇠 수리공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고 그대로 몰래 도망쳐 경찰에 신고해 주었어요. 생명을 살려준 것과 마찬가지였죠. 어느새 구급차까지 와서 제 아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어요. 전 환하게 그 뒤를 따랐죠. 이분은 어떤 관계세요? 아들님인가요? 네, 맞아요. 제 아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내 아들에게 이상한 주사를 맞췄는데 그 후 애가 정신을 잃었어요. 얼른 병원으로 데려다 주세요. 검사 결과 아들은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저 수면제 때문에 잠들어 있었고 오랫동안 감금돼 있어 영양실조 증세가 보이긴 하지만요. 건강하다고 말씀하셨더군요. 그 말에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요. 그 사이에 저는 신고해준 수리공에게 100만 원을 주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 많다고 하니 제가 한사코 받지 않으려 하기에 거의 떠넘기듯 건넸죠. 아들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저를 찾았어요. 그리고 제가 무사하다는 것을 알자마자 펑펑 울더군요. 제 때문에 어머니가 다치지 않았으면 하면서 그러면 전 정말 못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모질게 대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우리 둘 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새 아기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다른 남자랑 사귀는 것을 알고서 이혼 안에 많이 싸웠어요. 있었는데 갑자기 자세한 내용은 경찰 수사를 통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들과 저는 여러 차례 경찰서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수사 결과로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며느리와 내연남은 원래 아들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려고 계획했어요. 며느리는 한창 잘 사지 않으라는 돈이 필요했고 의사였던 내연남은 도박 중독으로 수억 대의 빚을 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살인 계획을 세우던 중에 장기매매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몰랐는데 중고업자를 통해 사람의 장기를 고가로 거래할 수 있다더군요. 보험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번다고도 하더라고요. 준다더라고요. 이에 내연남은 완벽한 범죄를 위해 안치실에 들어가 있던 오래된 무연고자의 시체를 빼돌렸어요. 교통사고로 얼굴과 장기 등이 모두 파괴되어 형체를 거의 알아보기 힘들었죠. 그래서 그 시신으로 장례를 치렀고 그 사이 아들을 수면제로 재운 뒤 전문업자에게 살려그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내연남의 계획이었고 며느리는 아들의 가치사를 담당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립니다. 재판 결과 며느리와 내연남에게 실형이 선고됐어요. 장기적 출을 목적으로 한 스무매매죄와의 연루로 인해 살인 미수 혐의로 4년 6개월과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어요. 사람을 죽이려다 장기를 팔려고 한 죄로 형량이 5년도 안 나왔다니 적어도 무기징역은 예상했는데 기가 막혀. 하지만 변호사가 말하기를 둘 다 처벌이 가볍기도 하고 미수라서 결과적으로 이 정도 형량도 꽤 잘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가 저렇다고 하는데 억울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보다. 그래도 인과응보의 원리가 존재하는 것 같아. 알던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그 내연남이 의사 면허를 취소당했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도박을 하더니 지금은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하더라.
나는 그 내연남을 오빠 취급하기만 했었는데 하다가 결국 돌아선 것 같아요. 임신까지 했다는데 애를 지우고 지금은 인력센터 전전하며 하루하루 먹고 산답니다. 아무래도 전과 때문에 정상적인 일을 하긴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현재 아들과 저는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은 그 일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직장도 그만두고 한동안 은둔 생활을 했었는데요. 상담과 치료를 받고 꾸준히 약도 먹으면서 다행히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다른 중견 회사에 재취직한 상태고요. 얼마 전 과장으로 승진도 했답니다. 잃어버린 모자간의 시간을 되찾기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셨네요. 저녁에는 아무리 늦게 퇴근해도 꼭 집에 와서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셨고, 주말에는 같이 여기저기 드라이브도 꽤나 다녔죠. 함께 술을 마시며 해모근간을 털어놓기도 했네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맞을 때마다 힘들었어요. 모른 척 방 안으로 들어가 입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괴물 같았죠.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셨을 때 내심 벌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지 말해봐 하니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을 때 더 모질게 굴었던 것 같아요. 바보처럼 어머니를 밀어내고 후회했던 것을 몰라요. 하루에 몇 번씩 달려가서 잘못했다고 이제는 다시 나와 함께 살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결혼할 때도 사실은 혼주석에 앉아 달라는 건 핑계고 그냥 연락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결혼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나도 연락하고 함께 살자고 그랬구나.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 못했네. 진짜로 너무 상처받았으면 먼저 연락했겠지. 미안해 형씨가.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해도 돼요. 어머니는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시니까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그때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차 식구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게 뭐가 감사해. 앞으로 우리 잘 살아요, 어머니. 아무래도 십수년간 떨어져 살았으니 한 번에 친해지는 건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가까워져 봐요. 그날 정말 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서로 부둥켜 안고 밤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눈물 바다를 만들었네요. 그렇게 전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되찾았답니다. 얼마 전에는 기쁜 소식도 생겼어요. 아들 때문에 영원히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을까봐 걱정하시더니요. 그런데 지난달에 좋은 상대를 소개받았다며요. 참 괜찮은 처자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만나보게 된 아들과 비슷하게 예쁘고 현명해 보여서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사연을 알아본 그녀는 괜찮으면 결혼 후에도 함께 살자고 하더군요. 엄마와 아들은 15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살아왔는데 그쪽에서 겪으신 어려운 일들까지 고려하면 저라면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어머님만 괜찮다고 하신다면 저희는 계속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싶지만 너무 미안해서 아무래도 내가 불편하지 않겠니? 에이, 불편하다니 그 이도 그걸 바라는 거려. 부족한 점이 많은 며느리니까 어머님이 앞으로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세요. 어쩜 말을 그렇게 예쁘고 살갑게 하는지 이런 며느리라도 어화둥둥 없이 다니겠다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뺏긴 기분이라면서 서운해할 정도랍니다. 요즘은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예요.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다 꿈이 된 것 같아서 아닐까 하는 헛된 망상도 한답니다. 그래도 비온 뒤엔 땅이 굳어진다고 지난날의 고난을 밑거름 삼아 이런 큰 행복이 열매 맺은 거라 생각하려고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히 지내세요. 노래